자, 안녕하세요. 이행래입니다. 수업 시작하기 전에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원래 이제 수율은 해석학 영역에서 실해석학, 위상수학, 복수함수론, 미분기학 이쪽으로 이제 진행을 할 계획이었고, 목요일 날은 이제 대수 영역으로 선형대수학, 정수론, 현대대수학, 이산수학 이런 쪽으로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할 계획이었는데, 조금 더 이제 속도감도 있고, 또 그 다음에 같은 영역을 이제 좀 진행하는 형태를 고려를 해봐서, 먼저 수요일 날은 해석학, 목요일 날은 위상수학을 먼저 이제 진행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위상수학이 먼저 끝나게 될 텐데, 목요일 날 위상이 끝나게 되면 대수 영역으로 이렇게 넘어가서 마지막 대주 가면은 이제 대수를 수, 목 쪽으로 이렇게 아마 진행을 하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해석학 내용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이 해석학 자료는 정동명 조승재 선생님이 쓰신 실해석학 개론이라는 책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책을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책에 대한 내용들 중에서 이제 수업 시간에는 이런 정도는 빼야 되겠다라는 것을 일부를 제외하고는 수업에 이렇게 해서 이제 번호가 갑자기 이제 넘버링이 조금 이제 중간에 조금 이제 달라지는 형태들이 나오는 거는 그 책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서 생략된 부분 여기서 같이 생략을 시켰고, 기존에 있던 번호는 기존에 있던 번호대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내용이 이게 안 맞을 수 있습니다. 그 번호가 안 맞을 수 있으니까 내용이 뭐 빠졌거나 잘못된 건 아니고, 빠진 부분은 내가 이제 강의 내용과는 조금 우리 이명과는 거리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빠진 부분에 해당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실해석학 개론 이 책에서 나와 있는 부분들 중에서 증명은 상당 부분 이제 생략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첫 시간에 이제 시작되는 부분들은 기본적인 개념 내용을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해 나가면서 수업이 이제 진행이 될 거고요. 뒤에 이제 연습 문제들이 꼭 풀어봐야 될 거라든지 기출 문제 몇 개들이 이제 같이 들어가 있을 거니까 그걸 참고하시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전체적인 화면으로 조금 잘 보이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해석학에서 이제 봐야 될 내용들을 간단하게 이제 먼저 얘기를 해보면, 먼저 이제 실수계라는 개념이 나오게 되는데, 이 실수계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저자에 따라 조금씩 이제 달라질 수 있겠으나, 여기서는 이제 우리 통상적으로 브루바키 얘기를 이제 중심으로 얘기해 보면, 이 사람은 이제 수학에 대한 내용을 구조를 파악하려는 이제 구조주의적 입장에서 접근을 했어요. 그래서 세 가지 이제 구조를 제시를 했는데, 하나가 이제 대수적 구조, 그 다음에 순서 구조, 그 다음에 위상적 구조. 이 세 가지를 이제 제시를 해줘서 이 세 가지를 다 만족하는 것을 우리가 완비 구조라는 말로 썼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수 개념에서 대수적 구조라는 것은 대수체, 그 다음에 순서 구조는 순서 관계, 위상적 구조는 원근 관계, 일종의 이제 거리 개념이 되겠죠. 이 세 가지를 다 가지고 있는 건데 실수가 되겠고, 이 세 가지 구조를 만족하는 것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학교 수학에서는 실수계라는 말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그 학교 수학에서 실수계라는 것은 대수적 구조, 순서 구조, 완비성 공리, 이 세 가지를 만족하는 것. 순서체란 건 이제 두 가지 개념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런 것을 이제 학교 수학에서는 실수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이 책에서는 실수계라는 것을 세 가지 관점에서 얘기를 했어요. 순서체, 조밀성, 완비성 공리. 자,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이 세 가지 형태가 주어지는데, 여기에서는 이 세 가지가 이제 다 이용이 되고, 우리가 이제 분석적 관점에서 본다면 조밀성의 원리라든지 완비성 공리가 이제 중요한 이제 이론이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나오면서 이 책의 특징은 위상 얘기를 합니다. 위상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이제 위상 수학 시간에 얘기를 하겠지만,
이 위상에서는 우리가 이제 보통 위상 또는 통상 위상 또는 이게 결론적으로 유클리드 거리 공간이 되고 결론적으로 얘가 순서 위상도 됩니다. 그래서 다 같은 의미인데 여기서는 앞에서 말했듯이 얘네들은 순서 개념도 있고요. 그 다음에 거리 개념도 있고요.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총칭해서 쓰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위상에서 말하는 열린 집합에 대한 개념들을 기초로 해서 얘기가 되는데 여기서 열린 집합에 대한 개념은 보통 위상에서 얘기할 때 열린 구간을 가지고 이제 사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닫힌 집합에 대한 개념은 근본적으로 닫힌 구간을 가지고 보통 이제 설명을 합니다. 이게 절대적 기준은 아니지만 책에서 이제 통상적으로 이렇게 나오고 실외석학도 보통 이 어느 책을 보시든 간에 거기에서 열린 집합이다 닫힌 집합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을 뿐이지 내용적으로는 열린 구간과 닫힌 구간을 기초로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처음 보는 것은 수열의 수렴성을 이제 여기서 보게 되는데 이 책의 특징은 지금 우리 자료의 특징이에요. 이 책의 특징이라는 게 여기는 이제 이 급수 문제를 수열의 문제와 통합해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교재가 쓰여지고 있고요. 이 급수는 나름대로의 급수의 수렴 발산 판정법도 있겠지만 급수 문제를 합의 관점에서 본다면 수열의 문제로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수열의 문제와 이제 연결될 수 있다라는 것이 되는데 우리가 이제 전체적인 내용에서 본다면 우리가 이제 수열을 수렴성에다 포커스를 두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수렴성에 포커스를 둔다라는 것은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를 판정하는 형태, 판정의 기초가 돼서 이 판정하는데 이제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게 우리가 이제 정의의 입장, 그 다음에 단조 수열, 부분 수열, 코시열, 그 다음에 상극한과 하극한, 그 다음에 이제 아주 특별한 경우에 급수를 이용하는 내용, 이런 것들이 이제 얘기가 될 수 있겠고요. 이것을 함수적 관점에서 본다면 이제 보존성의 문제와 연결이 돼요. 그 보존성의 문제와 관련이 되는 것이 이제 우리가 함수열, 함수항급수의 균등, 수렴성의 문제인데 이 책의 특징은 수열 나오고 급수 나오고 함수열과 함수항급수가 나와요. 극한 나오고 함수열과 함수항급수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극한과 연속 나오고 미분 가능성이 나온 다음에 함수열과 함수항급수가 나오고 또 적분 가능성이 나오고 함수열과 함수항급수가 나오고 그러니까 함수열과 함수항급수가 4번 나오게 됩니다. 4번 나오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함수열과 함수항급수는 통상적으로 마지막에 이제 수업을 하는 경우가 많게 되는데 여기에서는 그 각각에 나오다 보니까 해설이 조금 더 쉬운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렵게 설명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수업에서는 쉽게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을 어렵게 설명하는 것은 굳이 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시험에서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는 쉽게 푸는 게 좋지 굳이 어렵게 푼 다음에 나중에 쉽게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이제 개념적인 내용을 설명을 하다가 그때마다 함수열, 함수급수 문제가 나오게 될 거고요. 그리고 뒤에 가서 보면 수열에서 나왔던 함수열, 함수급수 문제가 극한 연속성에서 다시 한번 나오게 될 거고 적분 가능성에서 다시 한번 나오면서 중첩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총칭해서 이제 수업하는 형태로 우리가 얘기가 볼 수 있겠고 여기에서는 이제 저자는 극한의 문제를 연속성과의 관계성도 있지만 극한의 존재성의 문제를 조금 더 이제 체킹해 보는 형태들이 나타나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리미트라는 것을 이용해서 쓸 수 있느냐의 관점을 이제 한번 연속성과 연계시켜 봐서 보는 것들이 하나가 나타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이제 우리가 연속성의 문제가 나오면 제일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중간값의 정리인데 이 중간값의 정리가 약간 변형이 되면 얘가 변형이 되면 무엇과도 얘기될 수 있냐면 복수함수론과 연계가 시켜서 복수함수론에서
로체의 정리가 이렇게 제시가 됩니다. 그래서 로체의 정리와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도 이제 우리가 한번 체크해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열의 보존성의 문제예요. 보존성의 문제인데 일반적으로는 이 보존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가 이제 두 가지가 나타나요. 하나는 이 보존성을 완벽하게 보존시켜주는 평등 연속성, 여기 이게 오타입니다. 평등 연속의 문제가 나와요. 평등 연속. 그래서 평등 연속에 대한 개념들이 이제 중요하게 적용이 되는 게 한 가지가 있고, 또 하나는 정의역을 리얼라인으로 놓든지 해서 평등과는 조금 거리가 먼 형태로 이제 제시되는 형태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결국은 극한값이, 함수에서 극한값이 나오게 되면 이 극한값이 정의역의 원소냐 아니냐의 문제와 연관성이 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한번 체크해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나타나는 것은 가능성의 문제예요. 그래서 가능성의 문제는 이제 학교 수학과 이제 차이점이다라고 이렇게 내가 이따가 제시를 해놨는데, 이게 뭐가 되냐면 학교 수학에서는 보통 해석학적 개념이 아니라 미적문학적 개념이에요. 즉 캘큘러스 개념이 돼서 거기에서는 그 알고리즘 중심의 이제 수업이 이루어진다면 여기에서는 분석하는 관점에서 이제 접근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가능성의 문제라는 것이 최근 몇 년간 들어서, 그러니까 2014년, 15년, 뭐 한 8, 9년 된 거죠. 이때부터 해서 이 가능성의 문제들이 심심치 않게 나오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기본적인, 글씨가 예쁘지 않은데, 기본적인 개념을 이제 체크하는 문제들이 하나의 형태로 얘기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 여기에서 미분 가능성과 적분 가능성의 각각의 성질의 문제들도 우리가 이제 한번 좀 체크해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적분 가능과 이상 적분의 차이점인데, 앞에서 얘기했듯이 우리는 결과 중심이 아니라 이것은 이제 과정, 분석에 초점을 둬요. 그래서 이상 적분 가능성에 대한 문제로 우리가 이제 판별의 개념에 이제 초점을 둘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 로피탈의 법칙은 개념 문제가 출제된 적은 몇 번 있어요. 한 3번쯤 개념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로피탈의 법칙은 개념의 문제들도 꼭 알아둬야 되겠고요. 그런데 이제 이것을 활용하는 문제도 얘가 주인공이 아니래도 활용하는 문제로 얘네들이 꼭 알아둬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 것들을 총칭할 수 있는 정리하는 개념이 함수열, 함수항급수, 테일러의 정리,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 우리가 한 내용들을 총 정리하는 개념이 된다. 그래서 이 테일러의 정리가 나오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것의 문제와도 연결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몇 급수라는 개념이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몇 급수가 나오게 되면서 수렴, 반지름을 물어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수렴, 구간을 물어볼 수도 있고요. 몇 급수니까 이 몇 급수의 문제는 항상 함수항 급수의 문제로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보존성의 문제들도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테일러의 정리가 테일러의 급수로 발전하는 문제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줄을 이루게 되는데, 시험 문제의 특징은 앞에서도 말했듯이 이 두 가지가 지금 정리의 형태의 개념이다라고 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정리 형태에 대한 개념이 돼서 매년 적게는 한 문제, 많게는 두 문제가 해석하기에서 이제 출제될 정도로 아주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것에 관련된 내용들이 되는데, 그러면 이때 이것을 정리하는 개념이 나오기 때문에 앞에 있는 내용은 뭐가 되는 거냐면 검증의 대상보다는 활용의 대상,
여러분들이 이 파트를 이제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내가 지금 이게 아마 여러분한테 자료로 안 나가 있을 거니까 이거를 한번 가볍게 캡처를, 좀 글씨가 조금 잘 보이지는 않지만 전체적인 내용이 나올 수 있는 것들을 자, 그러면 조금 속도감 있게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이제 뭐 여기서 따로 안 하겠지만 위로 6에 그 아래로 6에 그때 그 상계와 하계의 문제가 나올 거고요. 상계와 하계에 대한 개념이 나오게 되면 상한과 하한에 대한 개념이 나오게 되는데, 이때 여기에서 이제 이것을 다시 재해석한 게 뭐냐면, 알파가 집합 X의 상계다, 상한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됐다면, 여기 내가 영어 잘못 썼어요. 노트가 아니라 디노트로 표현했어야 되는데, 하여튼간 알파를 상한으로 표현한다면 이 상한은 언어에서 나타났듯이 일종의 뭐다? 상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상계 중에서 가장 작다라는 의미가 되는데, 이 말의 뜻은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이제 이게 실전에서 쓰는 거죠. 실전용에서 임의의 입실론에 대해서 이런 관계가 주어지면 얘는 X의 무엇이 아니다예요. 상계가 아니란 뜻이죠. 상계가 아니란 뜻으로 이러한 X가 존재한다는 뜻이 되고, 내용적으로 본다면 임의의 입시론에 대해서 이런 관계를 만족하는 X가 반드시 무엇한다? 존재한다라는 개념으로 그 상한의 의미가 이제 이용이 되는 거죠. 하한도 마찬가지로 하계 중에서 무엇이 된다? 가장 큰 것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얘도 하계는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임의의 입시론에 대해서 알파 플러스 입실론은 하계가 아니다라는 뜻으로 이러한 X가 있다라는 뜻인데, 내용적으로는 순서적으로 이렇게 된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베타 마이너스 입실론 X, 베타 플러스 입실론 사이에 되고, 이 두 단어에 의해서 우리는 상한과 하한이 존재할 수도 있고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겠죠. 하한이 존재하면 어떻게 존재한다? 유일하게 존재하더라. 그래서 이 원리를 이제 우리가 많이 이용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썼던 것처럼 존재하면 유일하다, 이런 뜻으로 우리가 여기서 얘기가 되는 거죠. 수업을 하다 보면 이제 여러분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것들 중에 하나가 바로 요건데, 항상 이런 내용들이 이렇게 나오게 되면 여러분들한테 권하는 건 요 표현이에요. 실전용으로 바꿔주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개념이 항상 나왔다라고 그랬을 때 이 정의를 요와 같은 형식으로 우리가 이제 표현해 주게 된다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실전에서 문제를 풀 때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자꾸 표현해 보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둘 다 완비성 공리라고 얘기하는 건데, 책에 따라서 이거를 완비성 공리라고, 이제 우리 대부분이 이거를 1.13을 완비성 공리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1.13을 완비성 공리라고 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아래 거를 완비성 공리라고 하는 책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위에 게 완비성 공리면 아래 게 정리가 되는 거고요. 아래 걸 완비성 공리라고 한다면 위에 게 정리가 되는 건데, 이런 내용들은 어떤 게 공리입니까? 라고 말하고 어떤 게 정리입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내용들은 없습니다. 근데 통상적으로 1.13을 우리가 완비성 공리라고 대부분 책들이 제시를 합니다. 그럼 이 완비성 공리의 특징은 공집합이 아닌 부분 집합에 대해서
위로 유계이면 반드시 무엇이 존재한다? 상한이 존재한다라는 뜻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문제에서는 아래로 유계이면 그랬죠. 그러면은 얘가 아래로 유계라는 말은 말을 바꾸면 마이너스 x. 얘는 위로 뭐가 되는 거예요? 유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유계가 돼서 얘가 존재하게 되는데 편의상 마이너스라고 쓸게요. 얘가 존재하게 된다. 이렇게 얘가 존재한다라는 말의 뜻은 말을 바꾸면 이것의 값은 무엇과 동일하다가 돼요? x의 하한과 뭐가 된다? 같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뜻으로 이제 전개를 하게 되는데 우리는 통상적으로 이런 형태로 얘기를 해줄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내가 빨리 진행하는 과정에 놓칠 수도 있으니까 하나만 얘기를 해보면 공집합이 아닌 실수의 부분집합 x에 대해서 x가 6이다 라는 말 속에는 얘가 무엇도 존재하는 거냐면 하한도 존재하고 무엇도 존재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위로 6이고 아래로 6이다라는 뜻도 되는데 통상적으로 이 표현보다는 무슨 뜻으로 쓰여지냐면 이런 뜻으로 쓰여지는 거죠. 절대값보다 더 큰 무엇이 존재한다? m이 존재한다. 그래서 이걸로 이 표현을 쓰게 되면 나중에 이게 조금 더 애먹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이런 표현을 쓴다. 그래서 시험을 보실 때 유계라는 말이 나왔다 그러면 우리는 습관적으로 유계라는 말이 나왔다 그러면 습관적으로 이 표현은 이런 관계로 설명해 주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이용해서 문제를 다룹니다라는 뜻이 됩니다. 자, 아르키메데스의 정리는 이제 요거는 이제 여기서 내가 1, 2월에는 증명을 했습니다만 여기서 따로 이제 증명하지 않겠습니다. 아르키메데스의 정리라는 말은 이것에 대한 내용은 이렇게 이것을 이제 뒤에서 다시 나오겠지만 이 뜻은 무엇을 얘기를 해주냐면 임의의 양의 실수 x에 대해서 자연수분의 1이 무엇보다 작은 x보다 작은 자연수분의 1이 꼭 무엇이 된다? 존재한다라는 뜻으로 아르키메데스는 이제 실질적으로 더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때 이 x라는 표현 대신에 이제 우리가 보통 앞에서 많이 썼던 다른 표현으로 쓰면 이런 것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런 게 되겠죠? 자, 이 표현을 쓰실 때, 여러분들이 이제 유의해야 될 내용들이 뭐가 되냐면, 대부분의 책들이 입실론을 이용해서 문제를 다뤄요. 대부분의 책들이, 다시 잠깐 위로만 올라갔다 내려올게요. 자, 여기에서 상한, 하한 얘기할 때 입실론을 썼죠? 그래서 이제 입실론을 쓰게 되는데 이때 이 입실론을 쓰는 것과 자연수분의 1을 쓰는 것과 여기에서도 이 문구 대신에 무엇으로 표현이 되냐면 임의의 자연수에 대해서 얘는 하계가 아니니까 이런 관계가 존재하는 자연수분의 1이 존재한다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때 이 자연수를 쓰는 게 좋겠습니까? 입실론을 쓰면 좋겠습니까? 라는 이런 이제 문제들이 발생이 돼요. 이런 문제들이 발생이 되는데, 통상적으로 입실론은 양의 실수니까 비가산계가 있어요. 비가산계라는 말이 조금 어색하지만 비가산이에요. 자연수분의 1은 가산이에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대상은 가산적 사고가 더 유용할 수는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자연수분의 1에 대한 모양이 문제가 돼요.
자연수분의 1이라는 모양을 따져야 된다는 거고, 입실론은 양수라는 것만 체크를 해주면 돼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상징하는 의미는 뭡니까? 그래서 우리가 번호를 붙여줄 필요성이 있을 때, 그럼 이제 가산적인 거죠. 번호를 붙여야 될 필요성이 있을 때는 n분의 1이 더 유용한 이론이 되는 거고, 내가 굳이 번호를 붙여가면서 문제를 따질 필요는 없다라고 할 때는 입실론이라는 표현이 훨씬 더 유용한 표현이 될 수는 있습니다. 뭐 절대적 기준은 아니지만 대체로 그 두 가지 표현들은 유용하게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자, 방금 했던 얘기들이 이제 넘어오고, 여기에서는 요거를 왜 굳이 썼냐면요. 자연수분의 1은 당연히 뭐예요? 양수죠. 그런데 양수라는 거를 강조하는 거예요. 양수라는 걸. 그럼 양수라는 걸 강조하게 되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양수라는 것이 되면 가장 큰 특징은 이 둘의 값이 무엇이 된다가 돼요.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절대값의 불편함이 때에 따라서 뭐다?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고요. 아주 흔하지는 않지만 x가 양수가 되면 루트 x도 무엇이 됩니까? 양의 실수가 돼서 존재하죠. 그래서 이러한 이제 장점들이 있으니까 이제 제곱근을 이용할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우리가 다 쓸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런 게 다 쓸 수 있다라는 뜻이 되는데, x가 양수라는 보장이 없으면 n이 홀수일 때는 그런 실수가 있지만 n이 짝수일 때는 그런 실수는 존재하지 않는다가 돼서 이제 조금 불편한 점이 있겠죠. 그래서 양의 실수라는 말을 n분의 1이 당연히 양수라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요거를 쓰는 건 강조하는 겁니다. 일종의 강조의 의미가 지니고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자, 뒤에서 나오겠지만 임의 실수 x, y에 대해서 뒤에 나오는 것까지는 같이 연결을 시켜주면 유리수와 무리수가 존재한다. 그러니까 이 말은 임의의 서로 다른 두 수 사이에는 반드시 무엇이 존재한다가 돼요. 유리수도 존재하고 무리수도 존재하더라, 이런 뜻이 이제 되겠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 문제는 리얼라인 속에 어떤 A가 있으면 뒤에서 이 말 속에 얘가 상징하는 말 속에는 이런 뜻이에요. 유리수열과 무리수열이 존재한다. A로 수렴하는 유리수도 존재하고 A로 수렴하는 무엇도 존재한다? 무리수열도 존재하더라, 이런 뜻이 되는 거고요. 또 이 말 속에는 무슨 뜻도 되어 있냐면 유리수 X 다음의 수가 뭔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다. 무리수 다음의 숫자가 무엇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다. 즉, 이 말은 직전자와 직후자를 실수에서는 직전자와 직후자를 무엇할 수 없다. 논의할 수 없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말들 중에 우리가 가장 많은 오해를 하는 것들, 사람들 중에 이게 뭐가 됩니까? 0.99999는 1입니다 라고 얘기를 할 때 0.999는 1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0.9999999 다음 숫자가 1입니다라는 말에 대해서 이게 만약에 그게 1이라고 한다면 0.9999999와 1 사이에는 서로 같지 않으니까 또 다른 유리수와 또 다른 뭐가 존재한다. 무리수가 존재한다가 돼서 이제 거짓이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 말은 조밀성에 의해서 직전자와 직후자를 논의해 줄 수 없다.
그런데 이게 이제 우리가 유리수의 특징인데, 유리수와 정수의 가장 큰 특징은 둘 다 공통점은 무슨 집합이라는 얘기예요? 집합적으로 둘 다 가산 집합이라는 얘기인데, 정수는 직전자와 직후자가 무엇한데 존재한다라는 것이 차이점이 있겠죠. 그럼 우리가 번호와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은 전부 다 직전 뭐가 나와야 돼요? 직후의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번호 문제들은 정수적 입장에서 이제 접근하는 것이 맞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제 유리수가 더 효과적일 수 있더라. 이런 뜻의 문제가 되겠죠? 자. 데드킨트의 이제 정리는 뭐냐면, 이게 책에서 이 데드킨트라는 사람이 절단이라는 개념을 얘기를 해서 첫 번째로는 이렇다라는 것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분명히 내가 뭐가 아니라고 제시했습니까? 공집합이 아니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면서 두 번째 주장이 이해가 되면 이렇게 되는 것을 우리는 유리수의 절단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데드킨트의 절단. 근데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 나갔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이제 발생이 되냐면, 그러면은 이 입장에서 보면 A라고 하는 것은 B의 하계 집합이 되는 거고, B는 A의 상계 집합이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완비성 공리에 의해서 무엇에 대한 문제가 존재할 거냐면, A와 B의 상한과 하한이 존재합니까?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완비성 공리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상한도 존재하지 않고 하한도 존재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유리수에는 틈이 있구나. 유리수에서는 틈이 있다. 그러니까 틈이 있다라는 것이, 유리수에 틈이 있다라는 것을 발견을 했고, 또 하나는 그걸 통해서 무엇에서 유리수에서는 완비성 공리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얘기니까 불완비성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고, 그러면서 숫자가, 유리수는 연속적으로 이루어져 있지 않다라는 논리가 이제 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유리수 체계에 문제가 발생됐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고, 그러면서 유리수를 리얼라인, 우리가 이제 보통 이거를 수직선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수평적으로 그렸습니다만, 수직선이라고 표현되는 이것 안에 유리수가 1대1 대등하지 않다라는 결론에 도달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나온 이론이 이제 유리수, 데드킨트의 절단이라는 개념이 이제 나오면서, 이 개념이 되면서 실수를 무엇으로 표시해 줄 수 있다? 이와 같이 수직선으로 실수를 이제 표현해 줄 수 있다는 내용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은 위와 아래에 있는 내용들은 유리수와 실수만 바뀐 겁니다. 그래서 두 부분 집합 A와 B의 합집합이 실수가 되면서, 그 다음에 여기에 없습니다. A와 B에는 무엇이 존재하지 않는다? 공통원소가 존재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A와 B는 각각이 공집합이 아니고, 그 다음에 A는 B에 대해서 이런 관계를 만족하는 두 집합 A, B가 존재한다.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 그림상으로 이제 본다면, 얘네들을 기점으로 왼쪽이 A가 되고 오른쪽이 B가 된다면, 이때 이 알파를 A의 상한이면서 동시에 무엇의 문제가 됩니까? A의 상한이면서 동시에 B의
하한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그럼 이때 이 알파는 A의 원소이거나 또는 어디의 원소가 된다? B의 원소가 된다라는 논리로 설명해 줄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해석학을 연구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되게 중요한 이론이다. 이 그림을 그릴 수 있다라는 얘기들을 막 얘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해석학이라는 영역 안에서 본다면 시험 문제로서는 이렇게 두드러진 특징을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두드러진 특징을 가지고 있지 않는데 여기서 핑크색으로 써놓은 것처럼 이게 이제 교과경론에서는 중요한 역할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교과경론에서 본다면 앞에서 말한 그 실수계, 그래서 이제 그 우리가 현행 교육과정에서 본다면 실수계라는 개념이 나오게 되고 그 실수계라는 개념이 나오게 되면 실수계 속에 있는 원소를 실수라고 얘기하는 공리적 방법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때 공리적 방법이라는 말은 기존에 있던 공리를 기초로 해서 이제 설명하는 방법, 공리적 방법이라고 하는데 이와 같은 공리적 방법으로 학교 수학 고등학교 1학년 책의 교재 내용은 설명되어 있단 말이에요. 물론 고등학교 1학년 책에 지금 내가 말한 것처럼 뭐 실수, 얘가 실수체가 되니 순서적인 것이 완비성 공리가 성립하니 이런 말들은 나오지는 않지만 암묵적으로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그런 것들로 지도를 하다 보니까 실수를 하나의 수로서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따르더라. 그래서 실수를 공리적 입장으로 설명하는 것이 옳으냐라는 이제 이런 비판적인 시각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실수를 이제 구성적인 입장으로 설명해야 된다는 얘기들이 이제 나올 때 그 구성적 입장은 지금 내가 말한 것은 교과경론에서 굉장히 시험에 많이 나왔던 모델이에요. 그래서 어떤 방법이 대안적 방법이 뭐가 있을까? 그러니까 현행은 공리적 방법인데 그럼 그것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적 방법이란 말을 이제 제시를 해주고 이 구성적 방법으로 설명해 주는 것이 이제 세 가지 보통 방법이 이제 소개를 하죠. 하나가 데드켄트의 절단, 그 다음에 코시, 열, 축소, 구간열 이 세 가지 관점으로 접근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해석하기선 강조는 하지는 않지만 교과경론과 연계를 시킨다면 이러한 파트들은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조금 전에 얘기를 했죠. 우리가 이제 이거는 그냥 참고상으로 읽어보시면 돼요. 그래서 유리수의 개념, 유리수 체계에는 틈이 있다. 그 다음에 유리수는 연속적이지 않다. 그 다음에 완비성 공리가 성립하지 않더라.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유리수의 이제 결함이라고 얘기를 해서 유리수 체계의 틈, 불연속성, 불완비성 이 세 가지를 유리수 체계의 결함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그냥 그렇게 이해만 하셔야지 이거 심각하게 또 접근하면 이제 나중에 말이 어려워요. 자, 그 다음에 실수계에서 A와 B가 같다라는 내용으로 조금 G가 군일 때 우리가 두 수, 이제 이것은 군에서 이제 일반적으로 말하는 무슨 뜻이에요? 곱셈 군을 이제 지칭하는 겁니다. 군에서 A와 B가 같다라는 말은 A 인버스 B가 항등원이 되더라. 여기서 요거는 항등원을 지칭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군에서 A와 B가 같습니다를 설명하는 방법은 이것을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거리 공간에서는 이때 이것을 우리가 이제 거리 공간이라고 이렇게 표현해 보죠. 그러면 이제 이때 D는 거리 함수를 뜻하는 거죠. 거리 함수를 뜻하는 거고 이때 거리 공간에서는
A와 B가 같은 것은 그래서 이것을 이제 D1과 D4의 합작품이라고 얘기하는데 A와 B가 같다라는 것은 A와 B의 거리가 무엇이다? 0이 됩니다라는 것을 지칭하는 거죠. 또 이 말은 다른 말로 얘기를 하면 임의의 입시론에 대해서 얘네들은 무엇보다 작다? 왜냐하면 거리 함수는 항상 함수값이 0보다 크거나 같은데 어떤 양수보다도 적다라는 얘기는 그런 경우는 뭐밖에 없다? 0인 경우밖에 없다라는 뜻으로 거리 공간에서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XY에서 A와 B가 같습니까? 이 말의 뜻은 A를 포함하는 모든 열린 집합과 B를 포함하는 모든 열린 집합에 대해서 G intersection H가 절대 무엇이 아니다. 공집합이 되지 않습니다라는 뜻으로 사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실해석학은 근본적으로 무엇이 되는 거예요? 유클리드 거리 공간이 되는 거죠. 그래서 A와 B가 같습니까의 말의 뜻은 A-B의 절대값이 0입니다가 되는데 이 말은 아래 거로 더 많이 쓰여지죠. 임의 양수 입실론에 대해서 A-B의 절대값이 무엇보다 적다? 입실론보다 적다라는 뜻으로 사용이 돼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뜻으로 가면서 이게 무슨 개념과 연관이 되냐면 나중에 이제 보면 실무한의 개념 또는 이것은 매우 작다라는 뜻에서 무한소의 개념과도 상호 연관이 돼요. 연관이 되는데 학생들이 이 개념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뭐가 돼요? 어렵죠. 그래서 이게 어렵기 때문에 학교 수학에서는 이 표현을 쓸 수가 없죠. 이 학교 수학에서는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입실론이라는 말을 무엇에 의해서 교수학적 변환을 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A와 B의 거리는 한없이 어디에 가까워진다? 0에 가까워진다는 뜻으로 이제 표현이 되는 겁니다. 자, 내가 이 말을 이제 여기에서 얘기한 이유는 뭐냐면 A와 B가 같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물론 이 문제가 덧셈분이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얘가 아까 곱셈분이었는데 덧셈분에서는 A-B가 무엇이란 뜻으로 얘기가 돼요? A-B가 0이란 뜻으로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되죠. 근데 A-B가 0이란 뜻으로 이제 이용이 되는데 이게 상황에 따라서 A와 B가 같다라는 것을 우리가 구조에 따라서 설명하는 방법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군의 구조를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거리 공간이라는 구조를 가지고 논의를 하느냐 또는 T2 공간이라는 구조 속에서 얘기를 하느냐 아니면 유클리드 거리 공간에서 우리가 구조적인 내용을 논의하느냐에 따라서 둘이 같다라는 것의 설명은 다 다른 거예요. 다른데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건 뭐냐면 우리가 초중고에서 그렇게 언어만 안 배웠지 우리는 실수체에 대한 내용을 공부를 해왔단 말이에요. 실수체에 대한 내용을 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A-B는 0입니다라고 설명을 하거나 또는 A와 B가 0이 아니라면 A분의 B는 1입니다를 가지고 설명을 한다거나 하는 형태로 이 내용을 설명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이런 얘기들 사이에서는 지금 우리가 했던 말이 성립하지 않는 거죠. 여기는 거리 개념이 없어요. 그런 말들이 이제 성립해 줄 수 없고 여기에서는 또는 대수적 구조가 없기 때문에 A-B라는 개념도 논의해 줄 수 없는 것이 되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자기는 잘 썼다고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이제 오답이 나타나는
그런 사례들이 이제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그냥 당연하다고 생각하시지 말고요. 의미를 여기서 이제 볼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이건 이제 강의 경험상 여기에서 이제 오답 사례들이 많이 이제 발생이 돼서 이런 것들은 유의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여기서 제시를 한 겁니다. 그래서 해석학 공부할 때 이 말 안 해도 아마 해석학에서 이 말 나오면 이제 조금 처음 배우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 꺼림직스럽습니다. 그 A-B가 0이면 되는데 왜 입실론까지 도입했지?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뭐 3과 3은 같습니다. 당연히 한 거지만 문자 A, B가 같습니까를 설명하는 것은 다른 거죠. 그게 되게 간단하진 않은데 어떤 성질을 만족하는 A와 어떤 성질을 만족하는 B가 있습니다. 이 둘이 같습니까를 물어봤을 때 이때 그 둘의 성질들을 이용해서 입실론보다 절대값의 크기가 입실론보다 적다라는 말로 설명하는 것들이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알아두면 나중에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많이 나온 것 중에 하나가 볼차노 바이에르스트라스의 정리입니다. 자, 첫 번째 축소 구간열에 대한 내용이 되는데 6개인 폐구간열에 대해서 이와 같이 이루어지는 것을 주어지면 이와 같이 이루어지면 이때 IN을 우리는 축소 구간열이라는 입장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가 주어지면 이런 거죠. A1, B1, A2, B2. 직관적으로만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AN, BN. 이런 형태가 된다면 이 입장에서 본다면 잘못 썼습니다. 엉뚱한 표현을 썼네요. 축소 구간열에 대한 내용이니까 이게 잘못됐죠? 이런 표시가 돼야 되겠죠. 축소 구간열이니까. 그래서 A1, B1, A2, B2, AN, BN.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안에는 반드시 무엇이 존재한다? 이것이 존재한다. 이때 이 말은 이 집합의 상한이면서 이 집합의 무엇이 되는 하한이 되는 것이 반드시 존재한다. 그래서 얘네들은 절대 무슨 집합이 아니다? 공집합이 아니다. 그런 뜻이 되겠죠? 이게 이제 뒤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만 이렇게 주어졌을 때 AN, BN이 무엇으로 수렴한다면 0으로 수렴한다면 그림상 이것들의 공통원소는 무엇 하나만 존재한다? 알파만 존재합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축소 구간열 얘기로 이렇게 이제 접근해 나가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축소 구간열은 절대 공집합이 아닙니다. 라는 뜻으로 내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볼차노 바이에르스트라스의 정리는 S가 6개인 무한 집합이면 적어도 하나의 무엇을 갖는다? 집접점을 갖는다 그런 뜻이에요. 집접점에 대한 정의가 뭐죠? 여기에서 A가 S의 집접점이다 라는 말의 뜻은
임의의 입시론에 대해서 원래는 여기 지울게요. 원뜻은 이거예요. 얘가 무슨 집합이 아니다? 공집합이 아니다. 원뜻은 이거예요. 원뜻은 이건데 위상적으로 번역을 하면 얘네들이 결국은 무한집합이 나와야 돼요. 무한집합이 나오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초록색은 위상수학에서 얘기가 되는 거고, 요것은 위상수학에서 얘네가 이제 T1 공간이 되는 것에서 나타나는 특징이 됩니다. 무한집합이 나온다는 건. 그러니까 무한집합이 나온다는 것은 특징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처음 A를 뺐느냐, 제외시켰느냐, 제외시키지 않느냐는 것은 무한집합에서는 의미가 없다가 돼서 얘가 그 실전용은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죠. 실전용은 얘가 무슨 집합이 된대요? 무한집합이 된대요. 오케이? 그런데 여기서 이론적으로는 일반적으로 이 A는 어디에 소속될 필요가 없어요. 여기 이 표기가 나중에 우의 소지가 있으니까 표기를 조금 바꿀게. 집접점이 반드시 무엇의 원소일 필요는 없다. 예를 들어서 열린 구간 0, 1, 그럼 이때 0과 1은 집접점이 돼요. 열린 구간 0, 1에서.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런 것은 없다. 그런 얘기예요. 보장은 없다. 자, 그러면 이 특징을 여기에서는 이제 이 특징을 조그만 내용을 바꿔서 이제 번역해 보시면 이걸 조금 번역해 보면 그러면 이제 앞의 말에 의해서 본다면 이런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르키메데스 정리를 적용을 하면 이 실험보다 더 작은 형태로 얘기되니까 각 n에 대해서 a-n분의 1, a 플러스 n분의 1 인터섹션 s는 무슨 집합이 아니래. 공집합이 아니니까 이 문장을 바꿔보면 이것에 대해서 이 둘의 차가 무엇보다 적은 거. n분의 1보다 적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렇죠? 이것을 다시 수정을 하면 S상에 수열이 존재를 해서 어디로 수렴하는 거. 물론 우리가 수열 얘기는 여기서 따로 안 했지만 A로 수렴하는 S상의 수열이 반드시 뭐다? 존재한다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유념해야 될 것은 이때 얘는 반드시 어디의 원소예요? S의 원소인데 얘는 S의 원이라는 무엇은 없다. 보장은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것을 기술적으로 이용한 게 수열에 가서 무엇으로 바뀝니까? 유계인 수열은 반드시 수렴하는 무엇이 존재한다. 부분 수열이 존재한다. 라는 논리로 얘가 발전이 되는 거예요. 요게. 그래서 이것도 볼차노
바이르슈트라스의 정리다. 이렇게 이제 명명을 합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수열을 강조를 하다 보니까 수열에서는 이 용어가 안 나오게 되는데, 이 내용들이 여기서 제시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하인의 보렐의 정리인데, 이제 나중에 이제 이게 아마 그 해석학보다는 미상할 때 더 강조가 되겠습니다만, 컴팩트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무엇을 얘기를 하는 거냐면, 컴팩트의 주요 목적은 무한적 열린 집합의 대상을 유한적 열린 집합의 대상으로 바꿔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명 내가 이제 보통 무슨 말을 하냐면 무한적 사고의 문제를 유한적 사고의 문제로 바꾸어 줍니다라는 뜻으로 이렇게 이제 일반적으로 논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 하이네 보렐에 대한 내용은 이 문장을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꼭 어디에서만 논의하는 건 아니다. 꼭 실수에서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유클리드 공간에서 본다면 컴팩트라고 하는 것은 6개인 무슨 집합이다? 폐집합이다. 그러니까 폐구간 AB가 되면 얘는 당연히 뭐가 돼요? 폐구간 AB는 6개인 무슨 집합이 됩니까? 폐집합이 되는 거죠. 그렇지만 6개인 폐집합이라고 해서 뭐라는 보장은 없다? 아니, 6개인 폐집합이라고 해서 뭐라는 보장은 없다? 6개인 폐구간이라는 보장은 없다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이거 좀 혼돈하시면 안 돼. 그래서 하이네 이제 보렐의 정리가 이제 얘기가 되는데, 이 하이네 보렐의 정리는 그 예제로 설명하는 경우는 많은데, 얘를 이제 이론적으로 증명하기는 이제 단순하지는 않아요. 단순하지는 않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강조하지는 않습니다만, 얘가 되면 나중에 컴팩트가 되면 이러한 논리 때문에 얘를 설명할 때보다 훨씬 더 쉬워요. 6N 폐구간 AB에서 설명할 때보다는 컴팩트적 사고로 설명하면 쉬울 때가 더 많습니다. 많은데 왜 그러면은 뭐 쉬운데 왜 해석학 책들은 그런 것을 도입하지 않나요? 그럼 그거를 도입하려면 또 컴팩트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컴팩트 얘기를 안 하면서 6개인 폐구간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특히 이제 대학교 교재가 2학년 때 배우는 책들은 전부 다 그렇습니다. 컴팩트 얘기해주면 이제 아주 내용이 복잡해지기 시작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직접 증명할 수 있는 문제들도 간접 증명으로, 그러니까 컴팩트 얘기를 못해서 간접 증명하는 책들이 많은데, 항상 우리는 컴팩트적 사고로 접근하는 게 좋습니다. 그럼 유한적 대상이 되면 좋은 게 뭡니까? 그러면 유한계가 되면 최대 최소를 논의해 줄 수 있고, 유한이 되면 쉽다 어렵다의 문제는 아니에요. 최대 최소의 문제를 논의해 줄 수 있고, 덧셈도 논의해 줄 수 있고, 곱셈도 논의해 줄 수 있는 대상이 굉장히 많아지는 거죠. 무한적 사고인 것보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것들이 이제 여기서 중심을 이루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자, 나는 이제 생각처럼 했습니다만 수업이 조금 빨랐죠. 근데 이게 처음에는 자료로만 제공할까 하다가, 그래서 최소한 오리엔테이션은 해야 되겠다 싶어서 이 얘기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자, 좀 쉬었다가 본격적으로 수열 얘기로 넘어가서 수업을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